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을 뒤흔든 예언 소년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예견한 재앙들이 하나씩 맞아떨어지며 중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미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기후 재앙까지 정확히 예언했던 소년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중국이 반드시 이것을 치우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도대체 그 이 소년은 무슨 말을 했던 걸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딱 1초만 시간 내주셔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7살 청후이입니다. 중국 시안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죠. 어릴 때부터 저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어요. 마치 별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5살 때 처음으로 마을에 닥칠 홍수를 예언했을 때 어머니는 그저 아이의 상상력이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정확히 일주일 후 우리 마을은 물에 잠겼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어머니는 제 능력을 믿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고대 중국의 점성술과 천문학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 때 저는 도서관에서 주역과 천문학대전 같은 고서를 탐독했죠.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별의 움직임과 지상의 사건 사이의 연관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2019년 말, 저는 처음으로 큰 예언을 했습니다. 별자리의 특이한 배열을 관찰하며 곧 동쪽에서 시작된 질병이 전 세계를 뒤덮을 것이라고 예언했죠. 어머니는 걱정하셨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코로나19가 발생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저를 천문소년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에는 중국 남부를 강타할 대홍수를 예견했고 2023년에는 스촨성의 지진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저를 경외하기 시작했지만 학계와 정부 관계자들은 저를 미신을 퍼뜨리는 문제아로 취급했어요. 심지어 학교 선생님마저 과학적 사고를 방해한다며 저를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보는 것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별들이 말하는 걸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어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는 그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내가 특별하다는 건 알지만 때로는 침묵하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단다. 그때는 어머니의 걱정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초, 저는 가장 불길한 예언을 보게 되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자리가 특이한 형태를 이루었고, 저는 깊은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별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중국의 대규모 수리시설과 인공 구조물이 자연의 균형을 심각하게 무너뜨리고 있었죠. 특히 서해에 박힌 거대한 구조물이 마치 지구에 박힌 쇠모처럼 자연의 기운을 막고 있다는 사실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 예언을 기록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전의 예언들보다 훨씬 심각했기 때문이죠. 서해의 구조물이 치워지지 않으면 중국 전역이 자연의 보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이 경고를 전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누구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기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리밍이라는 이름의 그 기자는 제 이전 예언들에 대해 들었다며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것이 제 경고를 널리 알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리밍에게 서해 구조물에 대한 예언을 전했죠. 서해에 박힌 거대한 구조물이 하늘의 분노를 불러올 겁니다. 그것을 치우지 않으면 중국 전역이 자연의 보복을 받게 될 거예요. 리밍은 회의적인 표정이었지만 제 진지함에 어느 정도 설득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기사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의 편집장이 미신적이라며 기사를 거부했다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밍은 제 예언을 자신의 블로그에 익명으로 게시했습니다. 적어도 기록은 남겨두고 싶었다고 했어요. 2024년 봄, 제 예언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중부 지역에 갑작스러운 우박 폭풍이 몰아쳤고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어서 동부 해안에는 예상치 못한 해일이 발생했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죠. 가장 충격적인 것은 4월 중순에 발생한 서부 지역의 지진이었습니다. 규모 6.8의 강진이었어요. 저는 예언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며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했어야 했을까요? 더 강력하게 주장했어야 했을까요? 자책감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일어날 더 큰 재앙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제 조언을 구하기 위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하늘이 분노하고 있어요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리밍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는 제 예언이 인터넷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언 소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일부 네티즌들은 서해경제특구 프로젝트와 재난의 연관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문을 통해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의 말을 사람들이 듣기 시작했다면 아직 희망이 있을까요? 서해의 구조물을 철거하고 자연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몰랐지만 제 인생은 곧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검은색 차 3대가 우리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청후이와 그의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모시러 왔다고 말했지만 그들의 표정은 전혀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저를 감싸 안으셨고 아버지는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죠. 우리는 강제로 차에 태워졌고 베이징 근처의 특별 연구시설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표면적으로는 연구시설이었지만 사실상 구금 시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과학자들과 정부 관리들의 신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예언을 하는가? 그 방법론은 무엇인가? 누구에게서 정보를 얻는가? 그들은 제 능력이 과학적으로 설명되길 원했고 혹시 외부 세력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저는 진실만을 말했습니다. 저는 별들의 움직임을 읽을 뿐입니다. 자연의 기운과 우주의 법칙을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신문은 점점 더 강압적이 되었고 때로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다른 방에 구금되어 있었고 저는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그 시설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창문을 통해 밤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별들은 여전히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죠. 더 큰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 북부 지역에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언이 보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탈출을 결심한 건 그때였습니다. 저는 별자리를 통해 가장 적절한 탈출 시기를 계산했고 몇 주 동안 시설의 경비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월 초의 어느 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청소 직원의 복장을 흉내내어 경비를 속이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시설을 빠져나와 친척의 도움으로 숨어 지냈습니다. 제가 다시 리밍에게 연락한 것은 그 직후였습니다. 우리는 베이징 외곽의 한적한 찻집에서 만났죠. 저는 그에게 마지막 예언을 전했습니다. 8월 15일, 달이 특정 위치에 오면 지각의 움직임이 극대화됩니다. 그날 중국 정부가 서해경제특구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하지 않으면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 북부 지역에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 발생할 것입니다. 리밍은 이 경고를 외국 언론에 제보했고 이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서해경제특구 프로젝트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고 일부 과학자들은 제 예언에 과학적 근거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초기에 이 모든 것을 유언비어로 치부했지만 국제적 압력이 커지자 마침내 8월 초 서해경제특구 프로젝트의 일시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8월 15일이 다가오면서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프로젝트가 일시 중단되었지만 완전히 철거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별들은 여전히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베이징을 떠나 남쪽의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모두의 예상을 깨고 베이징 인근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예상했던 대재앙에 비하면 작은 규모였지만 그 위치와 타이밍은 정확히 제 예언과 일치했습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지진 발생 후 중국 정부는 서해경제특구 프로젝트를 영구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환경적 우려와 경제적 재평가가 이유였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제 예언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저와 저의 가족은 이제 해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말할 수 없지만 안전한 곳입니다. 별들은 여전히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는 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인류가 자연을 존중하고 겸손해진다면 더 큰 재앙은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자연은 강력하고 우리 인간은 그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인간의 오만과 탐욕이 빚어낸 결과는 결국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진정한 존중과 겸손만이 재앙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별들이 저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2022년 여름은 제가 두 번째 큰 예언을 한 시기였습니다. 밤하늘을 관찰하던 중 저는 물의 흐름에 관련된 강한 기운을 느꼈어요. 별자리가 특이한 형태를 이루고 있었고 이는 물의 분노가 대지를 덮을 것이라는 예언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예언을 일기장에 기록하고 어머니에게 알렸죠. 어머니, 곧 큰 홍수가 올 거예요. 중국 남부가 물에 잠길 겁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이전의 예언들이 맞았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는 제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어요. 언제쯤 일어날 것 같니?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한 달 안에요. 양쯔강이 범람할 겁니다. 저는 이 예언을 마을의 장로들에게도 전했습니다. 일부는 믿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어린애가 무슨 홍수를 예측해? 한 노인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별들이 보여주는 것은 분명했으니까요. 그리고 정확히 3주 후 중국 남부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 양쯔강은 범람했습니다. 수백 개의 마을이 물에 잠겼고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죠. 다행히 우리 마을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 큰 피해는 없었지만 이웃 마을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날씨나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을 물어보는 이들이 늘어났죠. 저는 최대한 정직하게 답변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들이 보여주는 큰 흐름만 볼 수 있을 뿐이에요. 2023년 초 저는 세 번째 큰 예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진에 관한 것이었죠. 저는 별자리의 배열을 통해 스촨성 지역에 큰 지진이 발생할 것을 예견했습니다. 이 예언을 기록할 때 저는 심한 두통을 느꼈어요. 이는 특히 심각한 재난을 예견할 때 종종 느끼는 증상이었습니다.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스촨성에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겁니다. 저는 이 예언을 지역 신문사에 편지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를 게재하지 않았죠. 미신적인 공포를 퍼뜨리는 행위라며 거부했습니다. 어린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6월 2일 스촨성에는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많은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건은 제 예언에 대한 신뢰를 크게 높였고 동시에 저에게 큰 책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제 능력으로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경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시기에 저는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저를 괴짜나 미친 애라고 놀렸고
심지어 일부 선생님들조차 저를 문제아 취급했죠. 과학적 사고를 방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점점 더 외톨이가 되어갔어요. 유일한 위안은 별들과의 대화였습니다. 밤마다 저는 지붕 위에 올라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은 저에게 위로를 주었고 더 많은 지식을 전해주었죠. 저는 고대 중국의 천문학 서적들을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황제내경, 참동계 같은 고서에서 우주와 인간의 연결성에 대한 지혜를 배웠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제 예언 능력을 더욱 향상시켰어요. 2023년 말, 한동안 평화로운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큰 재난의 징조는 보이지 않았고, 저는 잠시나마 일상적인 10대의 삶을 살 수 있었죠. 학교 공부에 집중하고 몇몇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2024년 초, 저는 가장 불길한 예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은 특히 별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지붕 위에서 별자리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강한 에너지의 흐름이 느껴졌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별들의 배열이 특이한 패턴을 이루고 있었고 그것은 심각한 경고를 담고 있었어요. 저는 급히 방으로 돌아와 이 예언을 기록했습니다. 서해에 박힌 거대한 구조물이 하늘의 분노를 불러올 것이다. 이를 치우지 않으면 중국 전역이 연쇄적인 자연재해로 고통받을 것이다. 이 예언은 이전의 것들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이었죠. 다음 날, 저는 이 예언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서해경제특구라는 프로젝트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중국 정부가 황해에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섬과 방조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토목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이것이 제가 본 서해의 쇠못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중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것이었지만 환경단체들은 이미 그 건설이 해양 생태계와 조류 경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었어요. 제 예언은 과학적 우려와 일치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계속된다면 중국 전역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이 경고를 전달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15살 소년에 불과했고 권위 있는 과학자도 영향력 있는 인사도 아니었으니까요. 고민 끝에 저는 지역 신문사에 편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서해경제특구 프로젝트의 위험성과 제 예언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죠. 하지만 예상대로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전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제 예언은 미신적 허구로 치부되었을 겁니다. 그러던 중 리밍이라는 젊은 기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이전 예언들에 대해 들었다며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것이 제 경고를 널리 알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리밍은 회의적이었지만 적어도 제 이야기를 들어줄 의향이 있었죠. 서해에 박힌 거대한 구조물이 하늘의 분노를 불러올 겁니다. 그것을 치우지 않으면 중국 전역이 자연의 보복을 받게 될 거예요. 저는 리밍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별자리 지도를 보여주며 천문학적 배치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했죠. 이것은 단순한 직감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천문학적 지식에 기반한 예언입니다. 리밍은 제 설명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의심이 점차 진지함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그는 물었습니다. 이런 재앙을 막을 방법은 없나요? 저는 답했습니다. 서해의 구조물을 철거하고 자연의 기운을 회복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재앙으로 돌아옵니다. 리밍은 이 말을 기록하고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밍은 이 이야기를 기사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의 편집장이 미신적이라며 기사를 거부했다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밍은 제 예언을 자신의 블로그에 익명으로 게시했습니다. 적어도 기록은 남겨두고 싶었다고 했어요. 제 예언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2024년 봄, 중국 중부 지역에 갑작스러운 우박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평소 보지 못했던 크기의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고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어요. 사람들은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이것이 예언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동부 해안에는 예상치 못한 해일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예보에는 없던 거대한 파도가 갑자기 밀려들어 해안가 마을들을 덮쳤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죠. 과학자들은 이례적인 해류 패턴을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저는 이것이 서해 구조물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4월 중순에 발생한 서부 지역의 지진이었습니다. 규모 6.8의 강진으로 수백 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지진학자들은 자연적인 지각 활동이라고 설명했지만 저는 이 모든 재난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별들이 경고했던 자연의 보복이 시작된 것이었죠. 저는 예언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며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했어야 했을까요? 더 강력하게 주장했어야 했을까요? 자책감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일어날 더 큰 재앙을 막는 것이었죠. 마을 사람들이 제 조언을 구하기 위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하늘이 분노하고 있어요라고 경고했어요. 일부는 두려워했고 일부는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었죠.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리밍이 다시 찾아왔을 때 그는 제 예언이 인터넷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언 소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일부 네티즌들은 서해경제특구 프로젝트와 재난의 연관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 했어요. 정부는 이런 주장을 미신적 허구라며 일축했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진 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문을 통해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의 말을 사람들이 듣기 시작했다면 아직 희망이 있을까요? 서해의 구조물을 철거하고 자연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제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이 싹 텄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두려움도 있었어요. 제 예언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저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위험을 의미했으니까요. 예상대로 다음 날 아침 검은색 차 3대가 우리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청후이와 그의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모시러 왔다고 말했지만 그들의 표정은 전혀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별을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견했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저를 감싸 안으셨고 아버지는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죠. 이건 불법이요.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소. 아버지가 외쳤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강제로 차에 태워졌고 베이징 근처의 특별 연구시설로 이동했어요. 그곳은 표면적으로는 연구시설이었지만 사실상 구금 시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가족과 분리되어 작은 방에 갇혔어요. 창문은 있었지만 철창이 설치되어 있었고 문은 항상 잠겨 있었습니다. 유일한 위안은 창문을 통해 밤하늘의 별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었죠.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는 과학자들과 정부 관리들의 신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예언을 하는가? 그 방법론은 무엇인가? 누구에게서 정보를 얻는가? 그들은 제 능력이 과학적으로 설명되길 원했고 혹시 외부 세력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어요. 때로는 친절하게 대화하듯 물었고 때로는 강압적으로 협박하듯 물었습니다. 저는 진실만을 말했습니다. 저는 별들의 움직임을 읽을 뿐입니다. 자연의 기운과 우주의 법칙을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제 능력을 설명하는 과학적 근거나 아니면 제가 사기꾼임을 자백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어느 쪽도 제공할 수 없었기에 신문은 계속되었습니다. 신문 중에 저는 우연히 그들이 서로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계속되는 이상 기후 현상과 자연재해에 대한 대화였어요. 홍수, 가뭄, 지진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었고 과학자들은 설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이례적인 해류 패턴이 황해 인근에서 관측되고 있다고 말했고 다른 한 명은 서해경제특구 프로젝트가 이런 패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어요. 저는 그 순간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과학자들조차 제 예언과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결론은 즉시 정치적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그런 주장은 공식 보고서에 포함시킬 수 없네. 프로젝트는 국가 전략의 일부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이 시설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갇혀있는 동안에도 중국 전역의 재난은 계속되고 있었고 더 큰 재앙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별들은 여전히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 북부 지역에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언이 보였어요. 이 사실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탈출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창문을 통해 별자리를 관찰하며 가장 적절한 탈출 시기를 계산했어요. 동시에 낮 동안에는 시설의 경비 패턴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시간, 경비원들의 교대 시간, 청소 직원들의 스케줄 등을 모두 기억해 두었죠. 2주가 지나고 저는 탈출 계획을 완성했습니다. 7월 초에 어느 날 밤 별자리가 특정한 배열을 이룰 때 그것이 탈출의 신호라고 생각했어요. 그날은 청소 직원들이 늦게까지 일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청소 직원의 카트에 숨어 있다가 그들이 다른 방으로 이동할 때 빠져나와 비상구로 향하는 것이었어요. 탈출 당일, 저는 온종일 긴장 상태였습니다. 신문 중에도 계속해서 계획을 마음속으로 되새겼죠. 마침내 밤이 되고 청소 직원들이 저의 방에 들어왔을 때 저는 화장실에 있는 척하다가 몰래 빠져나와 카트 아래에 숨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소리가 들릴까 두려웠어요. 카트가 이동하기 시작했고 저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살폈습니다. 복도에 경비원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재빨리 카트에서 빠져나와 비상계단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1층에 도착했을 때 큰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정문에는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었죠.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대안을 찾았습니다. 식품 배달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 차를 따라갔고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차 뒤편에 숨어들었습니다. 배달차는 얼마 후 시설을 빠져나갔고 저는 그 과정에서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어요. 밖으로 나오자마자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들도 같은 시설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는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놀랍게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같은 배달차의 다른 쪽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청우이. 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저는 너무 놀라고 기뻐서 눈물이 났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어머니와 아버지도 각자의 방법으로 탈출을 계획하고 있었고 우연히도 같은 날 같은 방법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별들이 우리 가족을 인도한 것일 수도 있죠. 우리는 서둘러 시설에서 멀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먼 친척이 베이징 외곽에 살고 있었고 그의 도움을 받아 숨을 수 있었어요. 친척의 집에 도착한 후 우리는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 마지막 예언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리밍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으니까요.
아버지의 친척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고 리밍은 곧 응답해왔습니다. 우리는 베이징 외곽의 한적한 찻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만남 당일, 저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찻집에 도착했을 때 리밍은 이미 그곳에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알아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청우이, 무사했구나. 모두가 너를 찾고 있어. 저는 리밍에게 마지막 예언을 전했습니다. 8월 15일, 달이 특정 위치에 오면 지각의 움직임이 극대화됩니다. 그날 중국 정부가 서해경제특구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하지 않으면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 북부 지역에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 발생할 것입니다. 저는 천문도를 꺼내 보이며 설명했어요.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인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리밍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중국 언론은 이런 이야기를 보도하지 않을 거야.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외국 언론에 알려주세요. 국제적인 관심이 커지면 중국 정부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리밍은 이 경고를 외국 언론에 제보했고 이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서해경제특구 프로젝트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고 일부 과학자들은 제 예언에 과학적 근거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특히 해류와 기상 패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제 예언을 간접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초기에 이 모든 것을 유언비어로 치부했지만 국제적 압력이 커지자 마침내 8월 초 서해경제특구 프로젝트의 일시 중단을 발표했어요. 공식적으로는 환경영향 재평가를 이유로 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제 예언과 국제적 압력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일시 중단이 완전한 철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별들은 여전히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어요. 8월 15일이 다가오면서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베이징을 떠나 남쪽의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모두의 예상을 깨고 베이징 인근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예상했던 대재앙에 비하면 작은 규모였지만 그 위치와 타이밍은 정확히 제 예언과 일치했어요.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지진 발생 후 중국 정부는 서해경제특구 프로젝트를 영구 중단한다고 발표했어요. 공식적으로는 환경적 우려와 경제적 재평가가 이유였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제 예언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후 저와 저의 가족은 안전을 위해 중국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리밍의 도움으로 우리는 한국으로 망명할 수 있었어요. 지금 저는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별들의 메시지를 받고 있지만 이제는 더 희망적인 메시지들입니다. 인류가 자연을 존중하고 겸손해진다면 더 큰 재앙은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계속됩니다. 자연은 강력하고 우리 인간은 그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인간의 오만과 탐욕이 빚어낸 결과는 결국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진정한 존중과 겸손만이 재앙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은 평화롭습니다. 한국은 자연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는 나라예요. 도시 속에서도 산과 강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사람들은 자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저는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천문학과 음양오행 사상은 제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제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중국에서 온 예언 소년이라는 소문 때문에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평범한 학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장래에 대해 물어보기도 하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나도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야 라고 대답하죠. 어머니와 아버지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의 대학에서 중국어를 가르치게 되었고
어머니는 전통 차 문화를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죠. 저는 종종 중국에 남겨둔 친구들과 이웃들을 생각합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자연과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사회에서 살게 되길 바라요. 모든 국가와 사람들이 자연의 법칙을 존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발전해 나간다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험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연을 존중하고 인간의 오만을 경계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균형을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존중과 겸손만이 재앙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남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의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서도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왔죠. 중국의 거대 프로젝트가 자연의 경고를 받은 반면 우리는 보다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환경 정책과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는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혁신, 친환경 자동차 기술, 자원 재활용 시스템 등 우리나라는 환경을 생각하는 기술 발전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지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기여이기도 합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이 그 가치를 얼마나 잘 실현하고 있는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연을 존중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자연과 어떻게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모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